네오콘을 맹비난하고 핵전쟁 위험을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트럼프와 협의된 건 아닌 게 분명한 거죠. 이 정도면은 북한군 파병은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그 증거가 없습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한국국방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시죠. 진재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바이든의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결정들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빨리 전쟁이 끝날 것을 유도할 줄 알았는데 지금 자꾸 강성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일단 러시아 본토 공격이 가능한 그 미사일 제한 해제 그 무기를 공급을 했잖아요. 승인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자마자 또 본토에다 쏴버렸고요. 젤렌스키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내용을. 예, 일단은 현재까지로는 이제 그 지난 일요일이죠.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 날 뉴욕 타임즈에서 이제 보도를 했고요. 네네. 그리고 그 보도 내용을 보면 크루스크 지역에서 네. 러시아군과 북한군을 향해서 사용할 수 있게 승인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해당되는 무기는 에이테킴스 미사일 하나고요. 네. 그리고 그 출처는 익명의 고위 관리 2명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아무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 아예 얘기가 아예 없군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NCND죠. NCND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입장을 보면은 이게 2달 전에 9월 13일 날 한번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9월 13일 날 영국의 이제 신임 키어머 스타머 총리가 이제 러시아 내 스톰 섀도우 미사일, 영국제 미사일입니다. 네. 이걸로 공격할 수 있는 표적들 목록을 가지고 백악관을 방문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소식이 전해지니까 그 전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제 푸틴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나토가 러시아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미사일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핵 보유국, 이제 나토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핵 보유국이 그 요원과 군인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서 이건 직접 무기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여기 와서 운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미군 자체가. 예, 미군이 쓸 수밖에 없는 것을 그 의미하고 그래서 당연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받아서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가 같은 내용을 이야기했고요. 네. 같은 날 또 주미 러시아 대사 이분은 이제 지금은 초치돼가지고 러시아로 돌아갔다가 뭐 지금은 이제 은퇴한 상태인데 이분이 그때 당시에 사실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대서양을 넘어서 숨을 수가 없다. 이 전쟁은 핵전쟁이 될 것이고 미국의 표적이 포함된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 바이든이 그 스타머 총리와 회담을 하면서 그걸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머 총리는 빈손으로 귀국했죠. 그걸 이제 콜드 샤워라 그러는데 네. 그렇게 표현을 돼 있고요. 그 바이든이 그 취소를 한 이유는 미 국방부가 반대했다.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게 아니고 소문으로 도는 건데요. 그 미국이 기술이 들어간 무기가 이제 그 러시아를 공격할 때 푸틴은 경고를 했고 실제로 이거는 우리는 완전 파괴에 직면한다. 우리가 아직 핵전쟁을 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게 설득력인 이유가 뭔가 하니까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거든요. 신임 영국 총리가 네.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날 때 사전에 의제를 확정하지 않고 가지는 않습니다. 네. 다 확정해놓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밑에서 다 이야기해놓고 가서 이제 그렇죠. 의례적인 것만 남아 있는데 거기서 취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인풋이 들어간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논의가 일단 되고 일단 러시아 입장은 변화가 없는데 젤렌스키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었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기가 굉장히 또 미묘한데 이제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미팅을 했어요. 네.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 날은 바이든이 이제 그 페루로 가서 아펙 정상회담을 했고요. 네. 이어서 브라질 지금 그러니까 아마존 이런 데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의논을 하고 뭐 승인한다 이게 좀
바이든의 결정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데 오늘 아침 마침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장거리 미사일 사용 승인 여부에 대해서 기자회견에서 바이든이 아무 대답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협의를 했을까? 협의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그 2시간 동안 이야기했는데 트럼프는 처음에 축하 인사 빼놓고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정부 이전 잘 될 것이다 지원해주겠다 해놓고 이제 2시간 동안 트럼프 듣는 이야기만 듣고 말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협의가 된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이 뉴스가 나온 직후에 트럼프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바이든이 3차 대전에 방아쇠를 당긴다고 바로 트위터를 날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엊그제죠. 트럼프가 대국민 성명을 냈는데 조금 이따 그걸 제가 요약해 설명드릴 건데 네오콘을 맹비난하고 핵전쟁 위험을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트럼프와 협의된 건 아닌 게 분명한 거죠. 이 정도면은. 그리고 영국, 프랑스는 9월 이후 계속 이제 승인은 안 해줬지만 그걸 쓰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1차 대전 종전 기념일 날 만나가지고 그 스타머 총리하고 프랑스의 그 마크롱 대통령하고 만나서 우크라이나 협상력을 위해서 미사일 사용을 지지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제 미국이 승인해주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방부가 확실히 반대 의사를 표현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정권을 가진 당사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각국의 반응들을 보면 미국 정부가 통보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유럽의 처음엔 축하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후 톤다운을 했는데 파이낸셜 타임즈 영국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러피가로에서 이 NIT 인용 기사를 보도를 했다가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기사를 올려놓고 이제 그 각국의 이제 총리하고 대통령실에 물어봤겠죠. 거기서 이제 답 받은 게 없으니까 그냥 내린 거겠죠. 그래서 이게 이 대통령과 총리는 각각 NCND로 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정부는 NCND입니다. 그리고 보도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결정인 가능성이 좀 적다고 봐야죠. 일단 이런 상태에서 근데 뭐 다음 나오는 뉴스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에서는 그 러시아 본토로 그 미사일 쐈다 이런 뉴스가 좀 나왔고. 그런데 이제 이 미사일의 작동 구조를 보면은 이제 지금 말이 됐던 것은 에이테킴스가 있지만 실제로 스톰 섀도우나 스카프 이지는 프랑스제인데 스톰 섀도우 같은 겁니다. 네. 공동을 개발하고 이름만 다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일에서 거부하고 있는 타우러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거 같은 종류인데 제섬이라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요 표에 보시면은 이제 그걸 정리해 놨는데 각 국가가 있고요. 그리고 각각 사거리가 있고 이제 에이테킴스는 지대지고 탄도미사일이고 나머지 미사일은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공대지 미사일이라는 것은 항공기에서부터 발사거리가 있으니까 항공기가 가는 거리에 더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리가 조금 늘 수도 있고 어쩌면 방공망 때문에 못 가면은 거리가 짧아질 수도 있고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법이 이제 관성항법, GPS, 틀콤에는 지형 트레인 컴패리전 지형 대조항법이거든요. 이걸 쓰려면은 이제 미국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INS는 독립항법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갈 수 있지만은 GPS는 이제 그 미국의 GPS나 유럽의 갈릴레오나 거기에서 이제 그 군용 코드 해킹 방지를 위한 군용 코드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암호를 장입해야 됩니다. 암호를 디크립팅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장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틀콤을 하려면은 표적이나 표적을 경유하는 지점에 대한 실시간 지리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위성에서 따로 다운받거든요. 이 위성 정보가 그 1급 비밀 그리고 1급 비밀로 좀 더합니다. 그러니까 TK라 그래서 이제 탈란트 이제 그 키홀 위성에서 하는구나. 또 대부분 로폰이라 해서 외국에 공개하지 않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 정보 취급을 위해서도 이제 일단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설보다는 시설에 뭐 때릴 수도 있지만 주로 이제 주요 자산에 때리기 때문에 뭐 미사일이라든지 공군 그 항공기가 있다든지
이번에 한 것처럼 탄약고를 때린다든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움직이는 자산의 그 위치에 대해서 실시간 정보가 필요한데 위성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기 미사일에 장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게 필요하고요. 이게 왜 필요한가? 그러니까 방공 자산들이 막 움직이거든요. 그 방공 자산들의 그러니까 어떤 표적을 지으면 바로 가는 게 아니고 방공망을 회피해가지고 이렇게 가도록 기동합니다. 그래서 방공자산들 실제 위성 그 위치를 알아야지 알고리즘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이 위성 정보가 없으면은 움직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이것에 대해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걸 움직이려면 우크라이나 단독 운영은 불가하고 이제 미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푸틴이 한 말이 정확하게 이제 사실인 것이죠.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 미사일이 그러면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느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그 러시아에서 스스로 분석해 놓은 것입니다. 그 이제 사거리가 세 가지 수단에 대해서 에이테킴스나 스톰 섀도우나 GMRS를 가지고 이제 거리를 표현해 놨는데 사실은 사거리 300km로 러시아에는 의미 있는 공격이 불가능합니다. 러시아가 시간대만 11시간 되거든요. 네. 이쪽 것이 아침이면 저녁인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공대공 미사일이 주인데요. 공대공 미사일이나 에이테킴스 정도의 속도를 가진 전술 탄도 미사일에 대해서는 러시아 방공망이 그냥 쉽게 요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큰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이미 300km 바깥으로 러시아 항공기를 오래전에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활공폭탄이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이런 그 항공기들을 이미 옮겨놨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 무기들을 또 이미 사용했어요. 크림 지역이나 그 지금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4개 지역, 헤르손이나 자포로지아나 돈바스 지역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없고요. 이미 미 국방장관도 전황을 바꿀 수 없다고 선언했고, 그리고 이제 독일의 총리가 피스토리우스가 이제 타우루스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를 똑같이 같은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300km 안에 있는 표적 중에서 눈에 띄는 표적은 클스크에 있는 원전입니다. 네. 원전을 만약 우크라이나가 자기가 스스로 한다면 원전을 폭발할 수 있거든요. 그럼 방사능 물질이 러시아에 광범위하게 퍼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핵 공격을 보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워싱턴, 뉴욕, 로스앤젤레스가 타격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이걸 젤렌스키가 그런 결정을 할까봐 타겟이 그렇죠. 저거밖에 없으니 300km 안에는 실제로 의미 있는 타겟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런 게 되게 큽니다. 아, 그래서 푸틴은 이 미사일이 발사되거나 들어왔을 때는 우크라이나 단독이 아니라 그 뒤에서 미국이 됐든 유럽이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같이 쏴주는데 이렇기 때문에 그 핵교리 개정을 해서 그 비핵 국가라 하더라도 핵 국가가 도와줬기 때문에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그렇습니다. 것이다. 예, 이렇게 강하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군요. 자기들 때로는. 자, 근데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유, 그 무기를 지원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북한군이 파병이 됐고 이것이 뭐 10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 뭐 지금 만 몇천 명에서 10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북한군 파병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거 아니냐. 그들을 공격하거나 그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협박용으로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북한군 파병은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그 증거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나온 지 거의 한 달이 넘었는데요. 우리 국정원에서 발표한 게 10월 18일이기 때문에 한 달 지났는데 아직 증거가 없고요. 그 클스크에 북한군이 필요가 없는 이유가 일단 러시아가 병력이 부족하지 않아요. 아, 지금요? 병력이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부족하고요. 그 러시아군은 징집병을 쓰지 않고 계약병만 씁니다. 용병이 아니고 계약병. 그러니까 전문 병사, 그러니까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병만 전투에 참여하고요. 그냥 징집병은 그냥
다른 일을 시킵니다. 후방에서 지원 업무. 그래서 벨라루스가 러시아랑 가장 가깝지 않습니까? 네. 북한보다 훨씬 가깝죠. 벨라루스 병력 하나도 안 씁니다. 그런데 뭐 먼 데서 북한군을 쓴다는 것도 말이 좀 안 되고요. 가장 큰 문제가 러시아는 북한군은 러시아랑 연합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네. 이 워낙 발달된 그 군대니까 러시아가 네. 북한군이 들어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요. 시파의 예살이 무엇보다 말도 안 통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렵고요. 중요한 것은 병력이 얼마나 중요하냐인데 지금 러시아는 2년 반째 소모전을 하고 있거든요. 소모전에서는 병력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손실 교환비가 중요합니다. 적보다 내가 얼마나 희생을 적게 당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나온 증거를 보면은 7대1 내지 10대1이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병사가 7명이나 10명 죽을 때 러시아 병이 1명 죽는다. 그 정도입니다. 지금 일각에서 지난번 나오니까 러시아 병사 사상자가 한 70만 될 거다 이런 뉴스도 나오던데요. 뭐 그런 뉴스 있겠죠. 그 지금은 전쟁 시기니까 온갖 그 뉴스가 다 나옵니다. 오히려 지금 얼마 전에 시체 교환을 했거든요. 양국에. 네. 15대 1이었어요. 우크라이나군이. 우크라이나고 러시아군은 15배가 많았어요. 교환한 시체만. 아이고. 그리고 이제 그린피스에서 우크라이나에 묘지에 너무 많이 수용을 해가지고 독이 강물에 퍼진다고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뉴스로 판단하는 우리도 이제 이 프로파간다 우가 중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니다 보고 더 이상 또 중요한 것은 푸틴의 뭐 체면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 지원을 받고 나면 나중에 북한에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책임 보험을 파는데 나중에 북한에 도와줘야 될 때 한반도에 전쟁이 났을 때 뭐 10배, 20배, 100배 이렇게 러시아가 피해를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가장 또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북한 투입을. 북미 간에 북러 간에 이제 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6월 달에 와가지고. 그런데 그 비준을 지난 11월 11일자로 서명해 발료했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발표한 것보다 그 3, 4주 전에 이제 투입했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좀 말이 안 되죠. 어쨌든 저는 이게 파병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미국의 이제 약간 네오콘의 술수에 우리가 약간 말려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투자하시는 분들이니까 시청자들이 약간 작전도 하시고 하시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약간 수용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는데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미국의 어떤 언론 플레이나 그들의 어떤 바라는 방향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 교수님은 생각하시는군요. 미국에서는 아직 한 번도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확인해 준 적이 없습니다. 뉴스에서는 많이 브리핑한 것 같던데. 물어보면 확인 안 해줘요. 그런데 뉴스 나온 걸 가지고 기정사실화 해버리죠.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책임지는 일을 한 쪽은 우크라이나 말고 우리 국정원밖에 없습니다.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죠. 네, 뭐 오늘도 보니까 뉴스에서 국정원에서 러시아 여단에서 공수 여단에서 그리고 해병대에서 이쪽 좀 배속이 돼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증거를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그 정보를 취재할 능력이 없을걸요. 사람을 보낼 수도 없고 어쨌든 제가 국정원에 한 걸 챌린지 하진 않고요. 그런 정보가 있다고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인가? 자,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결국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이것을 공급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될 수는 없다. 맞습니다. 네, 단지 아까 이야기하신 그런 몇 가지 미국의 의도를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러시아 푸틴은 좀 과하게 반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좀 더 확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다 괜히 또 유럽까지 참전하고 진짜 제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일단 굉장히 이제 위험하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며칠 전에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상당히 그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역사상 세계 대전에 가장 근접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대리전이 계속되면서 세계 대전의 위험을 지금 감수해야 되는 상황인데 적대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되고 네오콘이나 세계주의자 기득권을 해체해야 되고 딥스테이트를 해체하고 자기가 일단 그 국방부, 국무부, 정보기관을 재구성하겠다. 그리고 나토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하겠다. 러시아가 위협이라는 거짓말로 세계 전쟁을 유도한다. 차기 미국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전에 뭐 음모론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고요. 이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서구 문명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러시아가 아니고 미국이다. 미국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을 극혐하는 우리나라의 대표들이 가장 세계 평화의 위협이다. 그리고 세계주의자들은 미국의 힘이나 피나 재산을 이용해 낭비해가지고 해외 괴물과 유령을 쫓는 반면에 국내에 일으킨 혼란에 대해서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려 한다. 이 세력이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미국에 훨씬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내부의 적을 규정을 하고 전 세계에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부패하고 병들고 한 기득권을 쫓아내는 게 내 과제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끼리 음모론 차원에서 떠들던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차기 대통령이 60일 후에 대통령이 될 사람이 선언한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반하는 사람들이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요. 우리 정부도 포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방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마무리가 좀 될 것으로 보시나요? 지금 많은 분들은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좀 빠르게 그 휴전이 될 것으로 기대했고 그러다 이제 바이든이 지금 뭔가 강성 조치를 취하면서 이것도 어떻게 되나 많이들 불안해하고 있긴 한데요. 예, 그렇죠. 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분명히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는 큰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일단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뭐 다른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 여유 공간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제 그 2년 반 사이에 바뀐 게 뭔가니까 그 땅 위의 현실이 바뀐 거예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여러 개를 장악하고 있고 엄청나게 우크라이나가 파괴가 많이 된 상태고요. 사상자가 되게 많고 네. 이런 상황이 이제 정리가 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할 때 지금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종전을 하려면은. 근데 그 협상을 하려면은 어쨌든 그 상대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조건이 수렴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 조건은 명확합니다. 이스탄불에서 2022년 3, 4월에 일단 우크라이나가 서명했던 그 조건에다가 그 사이에 바뀌었던 현실을 반영하겠다 이러고 우크라이나의 조건은 더 명확합니다. 협상 불가다. 그러니까 협상을 제안하면 일단 반역죄로 잡아갑니다. 네. 그걸 잡혀갔어요 벌써.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 가운데서 그러면 예, 정치인 가운데서도 국회의원 중에 협상을 제안했다가 잡혀갔고요. 그리고 공식적인 협상 조건은 1991년의 영토, 그러니까 지금 장악한 4개 영토하고 크림반도까지 다 물러주고 다 물러가면 그때 협상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러주는 것을 약속하는 게 아니고 다 나가고 난 다음에 협상하겠다는 거죠. 협상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신뢰 문제가 있습니다. 네. 협상을 하면은 두 나라까지끼리 협상해봐야 다시 어길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보증을 해줘야 되는데 그 민스크 협정을 한번 맺었거든요. 네. 2014년도에 그게 노르망디 포맷으로 맺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크라이나하고 돈바스 자치정부 간에 맺었고요. 양쪽에 프랑스하고 독일이 보증을 썼고 이 중에 러시아하고 벨라루스가 보증을 썼는데 아무도 안 지켰어요. 그 조건이 뭐였는가 하니까 일단 그 이제 러시아어를 사용 금지시킨 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차별을 금지하고 주민들한테 투표도 하고 하자 해놓고 그걸 안 했거든요. 네. 그 지금 젤렌스키는 그걸 하겠다고 해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출신이 아니고 러시아 출신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우크라이나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 대통령 선거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말 배운다고 엄청 노력했어요. 아, 네. 그런데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지난 한 1년 반 전에 그 당시 독일 총통이었던 앙겔라 메르켈이 그때 민스크 협정은 지키려고 맺은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 군이 너무 딸려서 성장할 시간을 주려고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푸틴이 속은 거죠. 그러니까 푸틴은 누가 협상을 하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 터키에서 여러분 중재를 시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중재해 주는 건 고마운데 제대로 좀 확인하고 중재를 해라 이렇게 한 소리를 먹고 지금 터키에서는 더 이상 중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협상 상대도 없고 대상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부분을 구축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릴 거다. 그러니까 신뢰가 거의 제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트럼프라 나선다 하더라도 예. 쉽게 휴전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휴전하고 하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많이 걸릴 예.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지도 거의 1000일이 돼간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거의 2년 8, 9개월 정도 예. 지났네요. 근데 어떻습니까? 금방 뭐 사실 전쟁이 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가 전쟁이 터져서 놀랬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긴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유럽이 망한 거죠. 전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우선 천일을 뭐 제가 다 개관하려면 이것도 10시간씩 걸리니까 네, 간단하게 하면은 일단 이게 2022년 2월 24일날 시작한 게 아니고 2014년부터 시작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처음에 푸틴이 쳐들어갈 때는 며칠 만에 끝내려고 들어간 거예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가면은 협상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갔는데 협상을 이제 안 하고 그 서방에서 계속 밀어붙였거든요. 2022년 3월과 4월에서 협상을 하고 서명까지 했었습니다. 네. 서명을 했는데 서명을 하고 이제 비준을 받아야 되겠죠. 그 서명을 한 우크라이나 대표는 암살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가 협상에 이제 서명하려고 하자 영국의 보리스 존슨 수상이 와가지고 우리가 무기를 대줄 테니까 싸우라. 네. 그래서 그게 파토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협상이 파괴돼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유럽 쪽에서는 계속 그걸 이제 확전해갔죠. 확전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이제 진전이 됐는데 이게 러시아도 굉장히 불편한 입장에 속했죠. 왜냐하면 초기에 한 20만 명 정도로 공격을 시작했거든요. 이것은 이제 러시아 전체군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인데 이걸 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서방에서 이제 협상을 안 하니까 결국은 이제 그 군대를 투입해서 수년이 걸리더라도 소모전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고 서방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올인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고 그래서 갔는데 양쪽이 이제 오산을 했죠. 러시아 오선은 금방 끝날 걸로 처음에 생각했던 게 오산이고요. 서방에서는 이 전쟁을 그 물리적으로 이기려고 생각한 게 아닙니다. 네. 전쟁을 해서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무너뜨리려고 전쟁을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무너지지 않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유럽의 경제가 망가져 버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아직도 그 고집을 못 부리고 러시아가 곧 경제적으로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제이크 설리반 네. 미국의 안보 보좌관이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건 이렇게 1000일 동안 이어지면서 이게 이제 남의 나라 전쟁에서 우리한테까지 불똥이 튀는 느낌인데 어쨌건 그 아까 교수님은 북한이 참전했다라는 것을 아직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의견이시기 때문에 이 질문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글로벌 정세가 그러나 어쨌든 그 전에 무기 공급이라든가 이건 뭐 다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들의 글로벌 정세에 미치는 영향, 러시아와 그 북한이 북러 조약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같이 했을 때
이것이 글로벌 정세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시나요? 러시아하고 북한이 같이 전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와 북한이 협력을 하고 있잖아요. 예. 러시아의 그 북한의 군수 무기들을 예. 지원하고 있고요. 탄약을. 그리고 지금 더 나아가서 북한군도 파병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것이 교수님 말씀처럼 증거가 없다 하지만 지금 각국에서는 이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여러 그 발표들을 하고 있잖아요. 정상들이 유럽에서도 그렇고 걱정을 하고 있고. 그렇죠. 뭐 전쟁이니까 네. 뭐 좀 거짓말일수도 밀어붙이면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건데 이제 이게 수습할 때 되면 그게 이제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이제 막 투자자 끌어들이고 할 때는 막 작전도 하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수습할 때 되면 이제 조사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책임 문제가 따르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그 끝나고 나서 재판을 하거나 하게 되면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망가져야지 이걸 따지지 않지. 계속 그냥 가면은 문제가 되고요. 일단 북러 군사 협력은 우리가 이제 대통령께서도 불법 행위라고 규탄을 했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서방에 속한다는 것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고요. 우리의 입장 변화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첫 단추를 잘못 끼었거든요. 이 처음에 그 대북 대러 제재에 동참한 것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한 사항이고요. 네. 이제 그거 하고 나서 석 달 있다가 정권이 바뀌었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현 정부가 약간의 찬스가 있었는데 뭐 바뀌고 정신 없으면서 이제 그 타이밍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연장선상에서 움직였고요. 결국은 논리적으로는 북러 관계 발전은 우리의 선택에 대한 러시아의 어떤 대응이죠. 우리를 압박하기 위한 대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각오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그 규범 기반 국제 질서라는 이것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사실 망가지는 이데올로기 중에 하나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미국이 규범을 정하면은 그것을 따라서 하는 걸로 됐었는데 미국이 자꾸 자기가 정한 걸 바꾸니까 네. 어디 때는 인권이라 했다가 어디 때는 민주주의라 했다가 계속 이렇게 바꾸니까 이제 그 수명을 사실 다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굉장히 명백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거의 이 외교적 문제를 극복하려면 외교적 전제가 필요합니다. 지금 네. 뭐 서희 같은 정도의 수준이 나타나야 해결될 거고요. 여하튼 우리가 뭐 지금 한 것을 나쁘다고 규정할 수는 없고 우리가 서방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네. 이제 G20 이런 데 들어가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고 뭐 나토에서도 부르려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어떤 외교적인 그 지향점하고 맞아떨어져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못한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꼬여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는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한 3년 가까운 전쟁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러시아 하면은 상당한 군사 대국, 강국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뭔가 종이 호랑이였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게 말씀하시는 대로 언론의 어떤 이미지 조작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렇게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러시아 전쟁 도대체 왜 일어났을까? 다시 한번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푸틴을 후회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러시아 쪽에 저는 텔레비를 자주 보는데요. 러시아에는 굉장히 차분합니다. 그리고 푸틴이 이걸 이끌어간 게 아니고요. 푸틴이 밀려서 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 러시아 내 강성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2014년부터 계속 그 가서 해결해라 그랬는데 푸틴이 서방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서방하고 관계가 좋아야지 될 거라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가지고 계속 조금 우유부단하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2년 반 전에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부터는 푸틴의 지지도가 올라갔어요. 즉 80% 수준이. 러시아의 분위기는 우리 서방에서 느끼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푸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푸틴은 독재자다. 아주 차르
현대판 차르다 할 정도로 강한 그 어떤 독재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눈치 보고 하는 곳들이 있나 보죠? 그보다 더한 강성파들이? 아니요,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나라가 네. 이 조그만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 140개 민족이 모여 있는 나라고요. 굉장히 나름대로 이제 그 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러시아의 그 이제 대통령이 지금 24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밑에 라브로프 외무장관 20년째 하고 있거든요. 이 전임 국방장관이었던 쇼이구 같은 사람도 10몇 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가 돌아가는 이 시스템이 우리처럼 선거와 임명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보직이 변경하는 데가 아니고요. 네. 나름대로 그러니까 한 사람이 20몇 년간 장관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부서가 굉장히 전문성 있게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스템이 굉장히 이제 잘 정착돼 있죠. 그런데 러시아에 대해서 뭐 푸틴이 자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우리 언론도 그렇고 사람들은 거의 러시아를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 전쟁을 누가 일으키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그냥 저희는 그냥 푸틴이 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이 전쟁에 혹시 빅토리아 눌랜드라는 분을 아세요?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만 보고 그냥 그 신경 안 쓰고 들은 거. 빅토리아 눌랜드가 가장 핵심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죠? 빅토리아 눌랜드라는 사람이 그 러시아 그러니까 2014년도에 이제 마이단 혁명,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바꾼 사람이고요. 네. 누구 대통령도 지명하는 사람이고 우크라이나의 네오나치들 움직이는 사람이고 그래요. 빅토리아 눌랜드하고 미국의 네오콘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쟁을 기획하고 하는 겁니다. 요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함으로써 이제 드러난 거죠. 트럼프가 빅토리아 눌랜드를 모르면은 내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아무것도 몰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빅토리아 눌랜드가 실제로 움직이고요. 그 지금 그 국무장관인 그 앤소니 블링컨이나 제이크 설리반은 빅토리아 눌랜드보다 계급이 훨씬 높지만은 그 사실은 업무상으로는 빅토리아 눌랜드가 모든 걸 하고 있어요. 러시아의 그 군부는 이 사람이다. 아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우크라이나? 움직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건 철저히 그 미국의 네오콘이 기획한 대리전이었어요. 대신 이 이야기가 항상 검열을 받았거든요. 네. 트럼프가 엊그제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 트럼프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희망을 가질 줄 몰라요. 트럼프를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뭐 와서 자기가 그러니까 협상하고 막 휘두르고 이렇게 그 말씀은 이거는 그 러시아 그리고 푸틴으로 대변되는 이쪽이 침공을 한 게 아니라 그 침공을 유도한 거죠. 침공을 미국의 네오콘과 우크라이나의 강성 그 말씀하신 그 사람이 그 침공을 유도한 예, 그렇습니다. 기획 전쟁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것을 제가 예, 그렇습니다. 여기 16페이지 보면 2019년도 미국 랜드 연구소 보고서가 있는데요. 그 Extending Russia라고 있는데 여기에 적힌 대로 전쟁을 거절했어요. 여기 이제 정확하게 취약한 지점이 천연가스와 석유 수출에 과다하게 의존하는 러시아 경제다. 이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상급 및 금융 제재를 해야 되고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못하게 해야 되고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를 수입 유도를 해야 된다. 요대로 일어났죠. 네. 이게 벌써 5년 전에 쓴 보고서거든요. 그리고 러시아 내 반대를 고무해가지고 러시아 이미지를 훼손해서 결국은 레짐 체인지를 하겠다. 푸틴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고요. 나토 동맹국들이 반러시아 군사 활동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가장 약점인 우크라이나 공격에 할 수 있도록 그 군사적 지원을 할 것이다. 요대로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거를 며칠 전에 트럼프도 언급을 했다고요? 요걸 언급한 건 아닌데요. 네. 요것대로 전쟁이 진행됐고 이렇게 기획해가지고 했다는 사실을 트럼프가 이야기했죠. 네. 아니 그래서 저도 좀 이상해지죠. 네, 좀 그 새로 듣는 이야기들이라 저도 이거 지금 뭔가 제가 알고 있던 것들하고 달라서 좀 당황스러운데
방송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부담스러우시면.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 근데 만약에 이게 기획 의도라면 그 네오콘들의 의도대로 러시아 그 목적이 달성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 실패한 거죠. 네오콘의 그 철저하게 실패한 거죠. 이유가 뭐죠? 경제가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제 러시아 경제가 무너졌어야죠. 안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저 유럽이 뭐 끊었지만 가스라든가 중국으로 중국 수출하고 인도가 있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러시아는 안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거 전쟁 직전에 그 베이징 그 동계올림픽이 있었죠. 네. 그때 푸틴이 참석해가지고 시진핑하고 이미 이야기를 끝낸 거죠. 그 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공격도 알은 거고 2021년 내내 이제 푸틴은 나토 그 가입을 철회해라 네. 이야기를 했었죠. 했는데 이제 바이든이 안 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보면 됩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국방부 장관도 앵커 출신, 뭐 물론 군인 출신이기도 합니다만 뭐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그랬잖아요. 44세인가요? 뭐 젊은. 근데 하여튼 지금 나오는 게 네오콘. 네오콘의 살생부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 지금 뭐 국방부를 완전히 개혁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거하고 연결이 좀 되는 겁니까? 예, 정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놀라운 게 가장 지금 뉴스 중에 놀라운 것은 며칠 전에 트럼프가 한 2분짜리 동영상입니다. 그게 뭐라고 했죠? 그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네. 역사상 세계 대전에 가장 근접해 있다. 아, 현재. 그리고 그러니까 바이든 승인 뉴스가 나온 즉 다음 날입니다. 네. 예. 핵 강대국 간의 세계적 충돌은 핵 아마겟돈으로 귀결된다. 네. 우크라이나의 대리전이 계속되면서 세계 대전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대리전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한 번도 쓴 적이 없거든요. 우크라이나 대리전, 미국과 러시아와의 대리전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 이 이야기를 제가 어디 가서 뭐 몇 달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계속 그 푸틴 장학생이라고 놀리더라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제 썼죠. 적대 핵기를 완전히 중단해야 된다. 이것이 핵심이고 지체 없는 평화가 필요한데 이것은 러시아가 수용이 곤란할 겁니다. 네. 그러나 네오콘 세계주의자 기득권을 해체해야 되고 국무부, 국방부, 정보경영 딥스테이트를 해고해야 되는데 지금 지명자들이 보면 마크 루비오나 이런 중량이 떨어진 사람들이잖아요. 네. 트럼프가 자기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그렇죠. 내가 다 조종할 수 있는 사람들, 영향력이 그러니까 작은. 그 업무들을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열심히 뛰기나 해라. 그러니까 이미 마이크로 매니저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사람들 실망하고 하는데 전문적으로 이제 2016년도에 17년도 1기 때 이제 그 렉스 틸러슨이 이제 그 국무장관을 했는데 금방 그만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중요한 일을 챙길 줄 알았는데 자기가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만뒀어요. 야, 근데 트럼프 당선자 지금 뭐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법무부도 딥스테이트의 그 핵심 그거다 뭐 해가지고 법무부도 개혁하겠다, 국무부도 국방부도 지금 완전히 그 지금 뭐 판을 다 뒤집는다는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정부 그 평가하는 걸 받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페이스X를 띄우는데 로켓을 한 대 띄우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로켓을 만들어서 띄우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수료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 그러니까 너무 제재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을 다 없애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조정하듯이 그 X 그러니까 트위터에 들어가지고 90%를 해고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어쨌건 그 우크라이나의 강성 숨어 있는 그 군부 실세와 네오콘 간에 이게 만약에 그 기획 대리전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미국이 이제 어쨌든 끝나게 되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 재건과 관련해서는 어떤 플랜들이 좀 서 있었나요? 아니 플랜은 없고요. 그냥 버릴 겁니다.
아, 우크라이나를? 예, 그 유럽이 맡아서 해결해라. 하긴 또 트럼프 당선자가 됐으니. 예, 이걸 이제 일단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지금 우크라이나는 국가가 해체될 가능성이 되게 커요. 국가 자체가. 아, 왜요? 국가가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거든요. 92년도 처음 생긴 겁니다. 국가가. 네. 우크라이나라는 민족은 굉장히 오래됐는데 국가가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어요. 그냥 러시아 연방 중에, 그러니까 그렇거나 그쵸, 소련 연방 중에 하나였다. 폴란드하고 붙었거나 여기저기 붙어 있었지. 과거 크루드족이나 역사적으로. 이런 것처럼 이제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 기회를 맞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드니프로강까지 러시아가 진격할 걸로 예상하고 있거든 사람들이. 그럼 드니프로강 서쪽에 있는 땅들은 또 한 절반 정도가 옛날 폴란드 땅입니다. 2차 대전 때 그걸 떼가지고 우크라이나에 가져간 거죠. 소련이 이제 이기면서. 그래서 미국이 지원해 줄 수가 없고요. 사실은 우크라이나보다 미국이 더 지금 심각하고 있어요. 네, 경제가. 35조 달러잖아요, 부채가. 네. 1년에 이자만 1.8조 달러가 나거든요. 미 국방비의 2배쯤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의료비가 네. 사실은 제가 세금을 100만 원 내면 의료비를 25만 원 내거든요. 그러니까 25%가 해당돼요. 그러니까 거의 뭐 미국이 형편없게 돼 있고요. 쿠바보다 의료 상태가 나쁩니다. 미국이. 우리보다 미국의 평균 수명이 낮은 건 아시죠? 그렇습니까? 5년 낮아요. 30년 전에는 우리보다 높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의료라는 게 의료가 얼마나 구조가 복잡하고 그러니까 우리 재미교포들이나 이런 분들 한국에 치료받으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가 돼 있고 뭐 엄청난 등록금인데도 학력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2년이 뒤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러시아의 국력을 갉아먹기 위해서 시작한 기획 전쟁이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러시아도 물론 약해지긴 했지만 미국도 상당히 약해졌다. 소모전에 의해서. 아니요, 미국은 이 전쟁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 미국이 지원한 경제 규모가 거. 원체 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재무부 채권 사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중국이 좀 떨구긴 하지만은 그런데 이제 앞으로 만약에 트럼프가 있지 않고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됐다면은 네. 아마 브릭스에서 대체 화폐 같은 걸 해서 디달러리제이션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그 달러를 이제 그 달러 패권을 가지고 있는 걸 때문에 얻는 게 12조 달러 정도의 수익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국력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미국이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해체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우크라이나는 누가 갖게 되는 거죠? 폴란드가 그겠죠. 폴란드하고 합병하던가. 폴란드 옛날 땅이거든요. 불과 80년 전 자기 땅을 좀 뺏어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럽은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전쟁 한번 하고 나면 다 재구역을 합니다. 우리처럼 강과 산으로 이렇게 이제 경계가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폴란드가 원할까요? 폴란드 원하죠. 아, 폴란드는 원합니까? 나라가 땅이 넓어지니까. 그래서 폴란드는 계속 지금 우크라이나 먹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아. 폴란드의 우크라이나의 제1 애니미가 폴란드예요. 이거는 저도 좀 들으면서 당황스러운 게 처음 듣는 얘기라 좀 황당하긴 합니다. 우리가 너무 거리가 떨어져 역사를 전혀 모르죠. 원래 우크라이나 땅이 그러니까 소련에 병합되기 전에는 폴란드 땅이었다. 그때 뺏긴 것이다. 예, 그건 뭐 상식입니다. 그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그렇죠. 예, 그게 뭐 저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자체가 해체될 가능성.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뭐 워낙 그 정부 젤렌스키 뭐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뭐 복잡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 뭐 어떤 도와주지 않으면 그래 되는 거죠. 네, 미국이든 누구든 이제 유럽이든. 이제 더 이상 지원이 되지 않은 건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트럼프가 돈을 줄 리는 없거든요. 뭐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해주겠지만은 뭐 무기를 대준다든지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때까지
공무원 월급을 다 미국이 대줬어요. 네, 그랬군요. 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상당히 좀 불확실하다. 예, 벌써 다 손절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로는 안 하고 말로는 막 지원한다 그렇죠. 그러지만 속으로는 다 손절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북한군이 거기 들어갔다. 쿠르스크 지역인가요? 그쪽에 가 있다라고 지금 믿고 있는데 알고들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북한군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북한의 러시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 그러니까 가정을 기반으로 답을 네. 해보겠습니다. 네네. 만약에 파견이 됐다면은 북한군은 러시아의 현대전 수행 능력을 배우고 있겠죠. 그래서 북한 내부의 군을 혁신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북러 관계 그러니까 2014년도 그랬고 2022년도 그랬고 러시아를 북한이 나서서 전폭 지원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전폭 지원을 했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에서 상당히 보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문제가 상당히 해결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북한은 공군 비행기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미그 23, 25, 29가 이제 29가 벌써 뭐 40년 가까이 된 30몇 년 된 비행기라서 김정일 시대 때부터 그 부품을 구하려고 러시아한테 이야기했는데 러시아하고 우리 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뭐 조르 동맹 다 없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안 들어줬죠 전혀 우리 관계를 생각해서. 그런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게 우리가 줄을 갑자기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해가 갑니다. 뭐 그걸 잘했다 못했다 뜻이 아니고 우리 형편을 뜻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한테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아마 옛날에 뭐 시베리아 벌목공도 계속 뭐 그 유엔 제재 때문에 돌려보내고 이랬는데 그 러시아의 부족한 노동력을 북한이 가서 많이 해결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상당히 북한이 좀 풀릴 가능성이 있어요. 네. 만약에 그래서 쿠르스크에 가서 작전을 했다면은 뭐 희생도 있겠지만은 현대전 수행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높아지겠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위협이 더 됩니다. 네. 근데 그 러시아는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는 어쨌든 이 3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어쨌든 국력이 많이 소모가 됐잖아요. 예, 아니 그 소모가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까? 월드뱅크에서 그 이번 7월 1일 날 발표하지 않습니까? 러시아를 이제 그 소득 많은 국가로 이렇게 분류했어요. 러시아는 지금 경제가 너무 과열을 해서 좀 식혀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어요. 오히려 예. 군수 산업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러시아가 굉장히 미루었던 게 있어요. 러시아가 자원은 있고 뭐 큰 거는 있지만은 소비재 같은 게 옛날부터 구소련 때부터 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방이 쫙 나가니까 그걸 다 테이크오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우리 옛날에 노재팬 할 때 그 소재 부품 네네. 그게 산업이 좀 성장했잖아요. 네, 반도체. 네. 예, 그거 같은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내 그 글로벌하고 경쟁이 안 돼서 제대로 못 하고 있었던 것들을 일부 이제 러시아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경제에 좀 도움이 된다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진재일 교수님 모시고 또 새로운 각도에서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좀 약간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만 이러한 관점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또 뭐 가장 중요한 건 또 팩트 체크해 보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렇게 해서 한번 균형 잡힌 시각 가져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선자가 그 대리전이다, 뭐 공식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거, 네,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그 네오콘의 기획전쟁이다, 침공을 유도한, 네, 이런 거하고 맞물린다라고 봤을 때에는, 네, 참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네, 좀 더 공부를 좀 많이 좀 해야겠습니다. 좀 이 부분을 가지고.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여튼 제가 나와서 이제 기존의 입장과 상당히 다른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놀라실 수도 있고 믿지 못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로그를 만들어서 조금 글로 자세히 증거도 제시하고 분석도 하고 네.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는 다 말씀하신
근거, 팩트들이 다 자료들이 있는 거죠. 예, 뭐 있는 데까지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시면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 문제는 이제 여러 그 8.15 이제 톡의 그 시청자분들은 그냥 그 공식적으로 나오는 이야기 말고 그 밑에 있는 것도 광범위하게 통찰력을 가지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모르셨던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게 황당한 말인데 저게 사실과 얼마나 근접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혹시 제가 잘 모르거나 잘못된 자료를 쓰고 있으면 지적도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요 밑에 나가는 진제일의 군사력 이해하기 검색하셔서 들어가셔서 이 포스팅 한번 보시면서 증거를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또 새로운 각도에서 인사이트를 주신 진제일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